혹시 지금 빚의 무게 때문에 혼자 너무 힘드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인회생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간 한 자영업자의 실제 사례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하거든요. 법적인 절차가 현실에선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겐 매일 밤 잠 못 들게 하는 현실 그 자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절박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건 무슨 딱딱한 법률 보고서가 아니에요. 춘천의 한 자영업자가 정말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냈는지 그 여정을 담은 사건 번호 3033번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엔 시작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길래 이분이 개인회생이라는 정말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청이는 춘천에서 키친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사업 부진에 생활비는 부족해지고 빚은 계속 늘어만 갔죠. 이미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셋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늘어날 생계비를 생각하면 정말 재정적 압박이 극에 달했던 거죠. 도움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법적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전체적인 로드맵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에 신청서가 딱 접수되고 놀랍게도 단 4일 만에 채권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뒤로 법원에서 서류 보완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한 끝에 약 3개월 반 만인 12월 4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시 결정을 받아냅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여정이었죠. 물론 이 과정이 마냥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자, 이제부터 법원의 요구사항은 뭐였고 또 신청인은 거기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첫 번째 요구사항 아주 명확했어요. 당신이 실제로 버는 돈과 쓰는 돈, 그러니까 재정 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거였죠. 투명하게 다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냐? 일단 1년치 카드 매출, 배달 매출 자료를 싹 다 모아서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바로 전략적인 조정이었어요. 일단 가장 큰 산인 개시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잠시 생계비를 낮춰서 법원이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계획을 수행할 수 있겠네 할 만한 안을 낸 거죠. 정말 똑똑한 한 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 이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바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준 대출 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 채권자가 바뀌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대위변제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원래는 은행의 빚을 갚아야 했잖아요. 근데 보증재단이 이 빚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럼 이제 채권자,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보증재단으로 바뀌게 된 거죠. 신청인은 이 법적인 관계 변화를 서류에 정확하게 딱 정리해서 제출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개시 결정까지 받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변제 계획안을 내기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매출은 뚝 떨어지고 곧 태어날 아이 때문에 돈 들어갈 곳은 더 많아지고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또 부딪힌 거죠.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라 다시 법원과 소통을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나니 부양가족을 0.5인 추가해서 생계비를 좀 더 인정해 주세요 하고 요청한 거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개인회생이라는 게 그냥 한번 정하면 끝! 이게 아니라 현실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 조율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협상과 조정 과정들이 실제 변제 계획서의 숫자에는 과연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중간에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2025년 8월에 맨 처음 냈던 계획안이랑 2020년 1월의 최종안이 거의 똑같해요. 월 평균 소득, 인정 생계비, 그리고 매달 갚아야 하는 돈 198만 원까지 전부 그대로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가장 중요한 고비, 개시 결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법원이 받아들일 만한 보수적인 계획안을 11월에 잠깐 임시로 제출했던 거예요. 일단 이걸로 승인을 딱 받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현실적인 최종안을 제출해서 조정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부분이었죠. 원래는 하나은행이었던 채권자가 대위변제를 거치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공식적으로 바뀐 것, 이렇게 복잡한 권리관계를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난관과 영리한 전략을 거쳐서 사건 번호 3033번은 과연 어떤 최종 결론을 맞이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2025년 12월 4일 법원은 마침내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원이 이 회생 절차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허가한다고 도장을 찍어준 가장 중요한 순간인 거죠. 물론 이 개시 결정이 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인 채권자 동의를 거쳐서 최종 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 열린 겁니다. 청신호가 켜진 셈이죠. 사건, 종, 결. 이 자영업자의 힘들었지만 정말 지혜로웠던 여정, 사건 번호 3033번의 분석을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